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9월 18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지난주 금요일과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이 나왔었고, 보시는 것처럼 별다른 반등도 없이 계속 흘러내렸었고, 종가가 최저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1%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0.87% 하락이 나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들어보겠고,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 내에서는 반도체 관련주,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고, 우선주도 좋지 않았었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도 좋지 않았었네요. 또 네이버까지 좋지 않았었고, 그나마 포스코 그룹주가 조금은 선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기술주의 약세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2차전지라든지 로봇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까지 대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었고요. 반대로 제약 바이오주 쪽, 이쪽은 그런대로 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가 조금은 선방을 했다는 것은 딱히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다행히도 기관의 많은 순매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에 많은 순매수가 있었고, 또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약간은 단기성 성향이 짙은 금융투자의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은 우려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기관의 순매도보다는 외국인 쪽에서 오늘은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기술주로 집중이 되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2600포인트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기관 쪽에서 오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최근에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어요. 이틀 연속으로 10조 원을 하회하고 있고, 최근 거래대금과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줄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지난주에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지만 그래도 기관 쪽에서 그 이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약간은 상쇄시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지만 기관 쪽에서는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래서 기관의 수급은 여전히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 최근에 조금은 수급이 약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도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는데, 대표적인 배터리 셀 기업 LG에너지솔루션, 이 기업은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좋지 않아요. 현재 2주 가까이 계속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이노베이션, 포스코퓨처엠, ISC, 이수페타시스, 삼성 SDI. 그래도 여전히 2차전지 관련주가 상단에 포진해 있네요. 그리고 기관은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에코프로, LS,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각각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어요. 그전에는 단기 이평선을 모두 돌파하면서 조금은 흐름이 상승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는 1.5% 급락이 나왔었고, S&P500도 마찬가지로 1.2%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얼핏 보더라도 최근의 흐름과는 조금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평소보다 음봉 자체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0.8% 하락이 나왔고, 무엇보다 반도체 지수가 무려 3%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확실히 반도체 지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당시에도 나스닥과 S&P500에 비해서는 단기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종합적인 시장 흐름보다는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날 3% 급락이 나왔고, 국내 증시도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이쪽에서 굉장히 약세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오늘 휴장이더라고요. 그리고 대만이 1.2% 급락이 나오고 있고, 중국은 보합이네요. 일단은 중국 증시만 조금을 제외한다면 금요일날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증시의 약세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반도체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반도체 관련주의 약세름이 나오는 것은 바로 대만의 TSMC. 지난주 금요일에 TSMC가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반도체 장비 기업들에게 납품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TSMC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많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 특히 ASML 아시죠?
장비 기업 중에서 슈퍼 의리라고 불릴 정도로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장비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비롯해서 국내에도 한미반도체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장비 기업을 넘어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로 이런 좋지 않은 영향이 전가가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런 기사 타이틀을 보면서 왜 장비 납품 연기를 요청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도 빠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조금은 지켜볼 부분이 있다면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로 많은 수급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수급들이 단기적으로는 빠져나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9월 초부터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던 만큼 수급 이탈이 단기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필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견조하다면 단기적인 리스크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에서 이미 7월쯤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 차례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ASML CEO가 일부 장비 지분이 일부 연기가 되었지만 단기적인 관리에 그칠 것이다 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토대로 보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리스크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아는 반도체 관련주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이 아니고요. 최소 6개월 내지는 9개월 정도, 항상 2, 3분기 정도 선행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은 지금의 내용을 통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내년 상반기라든지 내년 2분기 이후 그때의 시점을 두고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 물론 하루 이틀 정도 나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연속성을 띄지 않는다면 그렇게 크게 우려감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이슈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급을 조금 더 중요하게 지켜보시고요.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왔다면 반대로 네옴시티 관련주들 금요일날 시간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오더니 오늘도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네옴시티 관련주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하고도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새롭게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같이 엮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국토부와 10대 그룹 총수들이 다음 달에 사우디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9월도 추석을 제외한다면 7거래일밖에 남지 않았고 일정이 머지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국토부에서 또 우크라이나 방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네옴시티 관련주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 두 개가 모두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10월달에 대규모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기대감이 솔솔 불어올 수도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모듈러 주택 관련주라든지 건설기계 쪽, 그런 쪽도 계속 집중을 해보시고요. 또 오늘 이 재료 말고도 배당 관련주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기관이었나요? 갑자기 매수 상위 종목의 금융주를 많이 올렸었더라고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항상 가을쯤이 되면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자, 이런 말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 이유는 연말 배당, 그 연말 배당을 염두에 두고 미리 매수해서 하반기에 선제적으로 매도를 한다든지 혹은 배당락을 넘겨서 내년에 배당을 받아보자, 이런 취지로서 늘 가을이 된다면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자 라는 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고금리 정책이 더 오래 유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금융주들은 고금리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좋은 실적은 더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면 일단 국내는 21년 하반기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21년 하반기쯤 될 것이고, 그런데 21년도부터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세요. KB금융은 확실하게 21년도부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고, 기존의 18년, 19년, 20년 영업이익이 계속 정체가 되었었다면 21년도부터는 거의 5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2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우리 금융지주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21년도부터 실적이 크게 증가를 했고 작년에는 훨씬 크게 더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게 고금리 정책 때문인데 그렇다 보니 예대 마진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금융주들의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가의 가파른 상승을 본다면 고금리 정책이 더 오래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런 점들은 좋은 실적이 더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자, 지난주 금요일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당국은 배당과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해서 금융사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겠다. 이렇게 금융감독원에서 입장 발표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작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는 대외 변수가 상당히 많았었고 시장이 불안정했었기 때문에 그간 배당을 자제하고 충당금을 확대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가 있었고 그 때문에 금융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더 크게 확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 리스크를 지울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 때문에 최근에 기관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기업들을 보면 우리 금융지주는 거의 10% 가까이 되죠.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거의 9% 가까이 되고 은행주들은 대체적으로 6% 이상을 상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은 변동성을 싫어하고 천천히 가는 것을 선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특히 은행주들, 제가 대표적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상당기간 유지될 수 있는 고금리 정책, 그리고 두 번째는 금감원에서 배당이라든지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는 점. 그래서 금감원의 달라진 입장이 되겠죠.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지금부터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업종으로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이번 주의 첫날이었는데 시장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게 단기간의 리스크로 그치기를 한번 희망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